시속 350km,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단 40분,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타이틀.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직접 열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차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도 텅 비어 있고 평일엔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 열차가 달릴수록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고속철 하나에 매달린 빚은 약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오늘은 이 고속철 하나에 얽힌 국제정치, 금융구조, 그리고 그 후폭풍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두 도시는 교통 체증이 심각해 자동차로 3시간, 막히면 5시간 이상 걸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를 40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국민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사업을 놓고 경쟁한 나라는 두 곳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일본은 이미 신칸센 기술을 앞세워 지질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저금리 차관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공사비는 더 싸게, 공사기간은 더 짧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 정부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조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 고속철을 만든다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일본을 탈락시키고 중국을 선택합니다. 당시 일본 측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조건이 너무 좋다는 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미 비슷한 방식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화려한 착공식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언론은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착공 직후부터 나타났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환경 허가도 지연됐습니다. 산악 지형과 화산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공사는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은 약 55억 달러. 하지만 2018년 60억 달러, 2020년 70억 달러, 최종적으로 약 73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중국 측은 추가 비용을 이유로 처음 약속했던 정부 보증이 필요 없다는 말을 바꿉니다. 보증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미 반쯤 지어진 철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는 결국 정부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로써 고속철 부채는 사실상 국가 부채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이 제시했던 금리는 0.1%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차관 금리는 약 2%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73억 달러에 2%면 연간 이자만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내야 할 이자 총액은 원금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열차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고속철이 개통됩니다. 초기에는 관심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용객 수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손익분기점은 하루 약 3만 명.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초기에도 약 8천 명 수준, 이후에는 5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요금이 비쌉니다. 편도 약 30만 루피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기준으로 왕복 한 번에 월급의 10% 이상이 나갑니다. 둘째, 역 위치가 불편합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어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시간도 절약되지 않고 돈만 더 드는 교통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도심이 아닌 외곽에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는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선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는 교통수단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열차는 적자를 내지만 역 주변 토지는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됩니다. 비슷한 패턴은 스리랑카 항만,
아프리카 철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흔히 부채 함정 외교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분담금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 도입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압박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고속철은 단순한 교통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단기 성과에 집중한 선택이 장기 부채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금융과 인프라를 활용했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프라 사업에서 누가 돈을 대고 누가 통제권을 갖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고속철은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이라는 상징과 막대한 부채라는 현실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속도는 빠르지만 국가 재정은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월드였습니다.